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너지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형적인 변화보다는 비선형적인 변화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것의 수명이 짧아지고, 그리고 인류 전체 역사상 겪었던 위기나 기회가 21세기 앞으로 남은 한 85년간의 시간에 전체가 다 압축돼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간의 수명도 100세, 120세를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다 21세기 말까지 그 모든 압축적 변화를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를 겪었는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게 실증하는. 오늘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게 100년 전의 서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인간은 변화에 잘 적응한 동물이기 때문에 변화가 가속화될 때는 잘 모르지만, 변화에 적응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았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100년 전, 100년이면 먼 과거가 아닙니다. 일본은 100세를 넘은 노인이 5만 명, 6만 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생존합니다. 굉장히 많이. 100년 전, 불과 짧은 과거지만 우리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50년 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50년 전의 서울입니다. 믿겨지지 않죠? 그러면 지금은 서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의 서울입니다. 이걸 하나의 차트로 묶어서 보죠. 100년간 지난 100년의 변화가 인류 전체의 변화와 맞먹고, 그 중에서 지난 20년의 변화가 지난 100년의 변화와 맞먹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변화들은 지난 20, 30년 우리가 겪었던 변화의 속도보다 굉장히 빠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기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위기의 대이동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제가 위기가 서로 연관된 표를 그린 건데요, 그 어느 세대보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더 많은 위기, 더 광범위한 위기, 더 새로운 위기들을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을 겪어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들은 지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기의 가장 큰 진원지, 가장 중심적인 진원지가 뭐냐면, 그것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인구도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대략 매 12년마다 10억씩 증가 중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사람은 큰 수를 대하면 잘 안 놀랍니다. 이 인구의 그 증가의 추세라면 매 12년마다 10억씩 증가 중이니까 금세기 말이 되면 대략 최소한 120억에서 최대 140억까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 인류가 지금 70억을 돌파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점으로 본다면 지구 하나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구 하나, 그가 새로 생길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과 7, 80년 안에 70억이라는 새로운 지구가 생길 만한 그 인구의 증가 속도가 다양한 위기들을 이동시키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물 부족 현상, 굉장히 중요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물 부족 현상은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그 이슈가 뭐냐? 그것은 물전쟁입니다. 사람은 40일간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3일을 못 먹으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부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은 더 가속화되고, 그러나 거꾸로 인구는 폭발적으로 2배로 증가하죠. 그리고 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그 지역, 즉 담수가 줄어드는데요, 그게 주로 커다란 강줄기인데 대부분의 문명이 거기에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라든지 또 아시아라든지 또 이런 나라들 안에 굉장히 큰 강들이 있는데, 그 강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죠. 그 강의 물줄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물을 걸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죠. 그리고 물이 부족이 되면 식량 부족 현상도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 식량 부족 현상은 기술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생태계 파괴라든지 또 새로운 위협들을 이동시키면서 만들어냅니다. 물 부족 현상들은 글로벌 갈등들을 더 촉진시킬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긴장 상태가 더 커지면서 그게 지금에 있는 종교전쟁이라든지 국지적 테러라든지 이런 것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위기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금세기 안에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온난화 문제라든지 또 물 부족, 식량 부족, 그걸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기술에서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적시적소에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감시사회라는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프라이버시도 포기하고 다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문제에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공조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요청하게 되죠. 이미 기술은 충분히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 사생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주면서 결국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불러내는 것이 감시사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는 지금 대이동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 이것 안에 굴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인간의 수천 년 역사를 보면 인간은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위기들을 만날 때마다 인간은 탁월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멈추거나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창조, 위대한 혁신의 기초는 바로 인류가 접한 위대한 위기와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에게 기회의 대이동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에너지 혁명, 에너지 전환이 바로 그런 위기로 인한 기회의 대이동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는데요, 에너지의 변화, 에너지 혁신은 표면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그것을 푸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물밑에서는 IT, BT, NT 등의 기술혁명, 그리고 내추럴 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등에서 나타나는 기술의 혁명, 그리고 미래 자동차나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산업들의 시장이 도래하면서 에너지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이 모든 것이 기술적 대응이나 사회적 대응이나 정치적 대응들을 전부 다 망라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첫 번째로는 산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창출하죠. 예를 들면 2030년경이 되면 전기자동차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가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30년이 되면 그 해에 생산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은 전기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자동차의 20% 정도는, 혹은 많게는 25에서 30% 정도는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탄소 화석 에너지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와 천연가스에 혹은 디젤 자동차를 피하기 때문에 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명분을 제공하고 그 밑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국제적 변화라든지 정치적 변화라든지, 이번에 디젤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라든지, 혹은 기술의 변화들이 그것을 밑받침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2035년에서 2045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북극의 여름에 북극의 해빙이 완전히 녹는 사건이 현재의 지구온난화의 추세로 보면 대략 2035년, 2045년 정도가 됩니다. 물론 북극의 해빙은 여름에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여름에 녹는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2035년, 2045년이 되면 여름에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집니다. 물론 겨울에 다시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름에 손바닥만한 해빙이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냐는 인류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보다 한 10년 전쯤 되는 대략 한 2025년에서 2030년경에 전 세계는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기후협약, 온난화 방지책에 대한 사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쯤이 되면 중국도 이미 그 기후변화에 지금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경제성장이 중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도 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 것과 다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뭐 에너지 측면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내연기관을 앞질러 갈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전기자동차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전기자동차는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비싼 부품이 뭐냐면 배터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배터리 가격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기술들의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 가격은 혁신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략 2025년에서 2030년경이 되면 지금 배터리 가격이 대략 15분의 1 정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전기자동차에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가격이 대략 2만에서 2만 5천 불인데, 그게 2,000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요. 나머지 부품들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넘어가면서 그게 디바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는 보통 전체를 풀체인지를 하게 되면 빠르면 6년, 늦으면 7년 정도의 주기로 풀체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디바이스가 되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전기자동차의 하드웨어 혁신이 일어납니다. 소프트웨어는 마치 애플이나 구글의 소프트웨어처럼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정도의 주기로 혁신이 됩니다. 즉 내연기관이 이 전기자동차의 발전의 혁신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기자동차 시대가 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도 저장장치,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도 대략 2030년, 2035년이 되면 2배로 높아지고요. 저장장치의 혁신이 더 큽니다. 저장장치. 그리고 이 태양광은 수많은 에너지들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혜택을 받고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석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석유는 여전히 10년, 15년, 20년 후에도 전 세계 에너지 수요량에서 2번째나 3번째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일일은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마트 같은 회사들은 전 세계의 월마트 매장에 지금 빠른 속도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 중입니다. 월마트가 목표로 하는 것은 만약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월마트 매장에 태양광을 전부 다 설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월마트 매장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전기 에너지가 무려 원자력 발전소 9개 분량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지만 나중에 태양광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강력한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과 경쟁하면서 전기를 팔 수 있는 그러한 산업으로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석유의 시대가 줄어들고 석유의 위치가 줄어들고 다양한 에너지들이 그 위로 올라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의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중동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수출에 굉장히 주된 거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우면서 다시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의 쓰임새가 줄어들게 되면 역시 글로벌 역학관계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거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집도 태양광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여기에 IoT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에너지를 잘 알뜰살뜰 아끼게 되면 지금은 전기 비용을 줄일 거지만 나중에는 전기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서 남는 전기를 팔아서 아주 좋은 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도 있죠. 미래의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패널이지만 가장 종국적으로 갈 때에는 페인티드 태양광 바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섬유입니다. 패브릭.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몸에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모든 가방이나 다양한 그 제품들에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웨어러블 시대에 굉장히 많은 전력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에너지들을 충분히 충당하면서 그런 디바이스들의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촉매제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시기,
변화의 가속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굉장히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기회가 크게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치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동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한 가지의 변화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각들이 이 큰 변화의 시기를 대응하는 첫 번째 자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